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 자, 우리가 9번째 수업인데요. 계약금을 먼저 볼게요. 67페이지 보면 계약금 나오는데요. 계약금은 우리 시험에서는 빠진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금은 매매 계약을 할 때도 계약금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차 할 때도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 액수를 집어넣잖아요. 보통 매매 대금의 매가라고 하죠. 매매 대금의 한 10%를 관례적으로 보통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금이 무엇인지, 또 계약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는지 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지금 우리 교재 6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돼요. 자, 그럼 67페이지 봐보실래요? 계약금입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67페이지. 자, 계약금은 두 군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부동산입니다. 을하고, 1억의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그럼 매매 계약을 맺고, 그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여기에 플러스해서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매매 대금은 예를 들면 우리가 요걸 낙성 계약이라고 해서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이 되는 계약이에요. 너 집 팔래? 1억에? 내가 1억에 너에게 팔겠다. 승낙만 있으면 되는 거고, 계약금은 우리가 보통 요물 계약이라고 해요. 요물 계약 그러면 무슨 요사스럽다 그런 게 아니고, 요한다. 물건의 인도를 요한다. 요걸 요물 계약이라 그래요. 법률 용어는 좀 단순해 가지고요. 그냥 끊어 읽거나 아니면 요걸 좀 붙여 읽거나, 그러면 금방 그 용어들 자체로 해석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건데요. 요한다.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데요. 자, 매매 계약은 요 돈이나 요 목적물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계약금을,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여기다가 1,000만 원, 10%, 1,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을 했다고 해서, 요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요 1,000만 원 계약금이 뭐가 돼야 돼? 이전이 되어야 성립되는 계약을 우리가 계약금 계약 그래요. 그러면 매매 계약에다가 계약금 계약이 나오는데, 요걸 우리가 주된 계약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종된 계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두 가지가. 자, 그러면 계약금이 이렇게 매매 계약만 할 때가 계약금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인데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에 한 40만 원 정도에 들고 이 집에 들어가 살겠어요 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방금 말한 게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차인이 되고요. 요 갑을 우리가 임대인 그래요. 그러면 오늘 내가 계약을 할 때에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이 성사됐음을 이유로 해서 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우리가 10% 정도 관리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래 이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 계약금이라는 것은 요 매매 계약에서도 계약금이 나오는 거고, 요 임대차 계약에서도 계약금이 나오잖아요. 계약금. 자, 계약금이 뭡니까? 그랬더니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가치가 있는 물건을 급부한다 그래요. 좀 조심해야 될 건, 이 계약금을 우리가 매매를 계산할 때에 매매 때, 자, 첫 번째,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 그래, 계약금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근데 매매를 집이나 토지, 건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하나를 사는 것도 매매예요. 돈을 주고 물건을 가져오는 거, 토지를 돈을 주고
토지를 가져오는 거, 돈을 주고 물건, 부동산, 건물을 가져오는 거. 그럼 결국 매매는 한쪽은 금전을 이행하고 다른 쪽은 물건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매매예요. 우리 생각에 매매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사고 파는 것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매매? 편의점에도 매매죠. 물건 갖고 그 음료수? 자, 우리 식당 가보자고요. 식당 가서 내가 뭡니까? 뭐 추어탕을 하나 먹었다. 추어탕 그릇을? 근데 거기에 뭡니까? 돈을 지불한다? 그것도 매매가 된다고. 우리 마트 많잖아요. 무슨 뭔 마트, 창고용 마트. 그럼 물건을 사와. 새우깡 한 봉지 사갖고 오면서 1,000원을 준다? 이것도 매매란 말이에요. 과일 가게 가서 과일 한 박스 가져오면서 10,000원을 준다. 이것도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할 때마다 우리가 계약금을 꼭 지불하던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건 사거나 새우깡, 과자 한 봉지, 무슨 뭐 두부 한 모, 뭐 콩나물 한 봉지 살 때에 계약금이라는 걸 지불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되려 우리가 집을 사고 팔거나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라는 걸 집어넣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꼭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해. 우리가 요즘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다 보면 계약금을 보통 누가 내요? 보통 계약금은 매수자가 집어넣지 않아요? 매수자가 지불하는 게 일반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계약금은 꼭 매수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매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도자가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안 팔리는데 우연찮게 매수자가 집을 사겠다고 오는 사람이 매도자가 대려 계약금을 걸어놓고 당신 매수자 계약을 깨면 배액을 상환시켜 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함부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대려 매도자가 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이라는 건 꼭 매수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도자도 부담될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매매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금전이잖아요. 반드시 금전이거든요. 근데 계약금은 금전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둘이 매매가 됐을 때 내가 차고 있는 시계를 풀어가지고 야, 요걸 계약금으로 드릴게요 라는 거. 그럼 예전에 내가 시계를 줬단 말이에요. 계약금으로. 나중에 우리가 본 게 이제 계약이 되고 나서 잔금 칠할 때 돈 1억을 주면서 그 시계를 찾아오는 형태가 원래 계약금이었었어요. 근데 내가 물건 주고 나서 돈 1억 주고 나서 시계를 찾아오는 게 너무 귀찮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예 매매 대금이 1억일 때 거기에 10%를 계약금으로 지불을 해요. 1,000만 원을. 그리고 나중에 잔금 칠할 때는 요 1,000만 원을 잔금 형태로 세이브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계 처리하고 퉁치고 나머지 9천만 원만 주는 형태로 변형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보통 계약금이다 그러면 금전을 지불하고 있긴 하지만 원래 계약금이 금전에 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처럼 유가물이란 말을 쓰잖아요. 유가,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도 계약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매매계약은 반드시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계약금은 매도인이 지불할 수도 있고 매수자가 지불할 수도 있다는 거. 세 번째, 계약금은 반드시 금전이 아니어도 된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매매대금의 일부인 성금의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일부로 미리 교부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매매 계약금 그다음에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 쪽으로 지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자, 여기서는 우리 이제 용어는 이 정도가 다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내가 해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갑이란 사람이 요걸 하나 다시 갑이란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게 갑이 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을이란 사람이 아까 매매 대금이 1억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계약금이라네. 요 계약금의 뭐라고 할까요? 역할이라고 할까요? 역할? 이 역할이
예,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 계약금이. 자, 그랬더니, 이 계약금의 역할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별이 됩니다만, 총 4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증거금의 역할을 해요.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라고 할까요? 증거.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다 증거. 우리가 약혼식을 하면 약혼 반지를 주지 않아요? 그 약혼 반지가 약혼을 했다는 하나의 징표 같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계약금이 증거로서 너와 나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로서 지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요 해약금, 해제라고 해서요. 요 해약금 해자가 우리 뭐라 할까요? 시험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게 해약금 해제 나중에 가면.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세 번째가 위약벌이에요. 위약금. 네 번째가 위약벌의 근거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요건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 요것만 살짝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 부분 있죠? 요거 해약금 해제. 여러분들 아마 계약을 하고 나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임대차를 많이 살아봤는데, 보통 계약을 해요. 1,000만 원 보증금에, 계약금 100만 원 걸고 나와요. 그래서 지하철역으로 오는데 지하철역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계약금 100만 원 드렸는데 죄송한데 나 계약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집주인은 기절할 거래요. 왜? 아니 방금 계약하고 간 사람이 갑자기 계약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건 기절하고 자빠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내가 드렸던 계약금 있잖아요. 그 계약금을 뭘로 한다는 거죠? 그 계약금을 뭘로 하겠다? 우리가 헤어지는 걸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이걸 교부자라 그래요. 교부자는 뭐 한다는 거죠? 그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거꾸로 교부자 말고 수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금 계약할 때 요걸 가지고 가장 많이 문제를 내죠. 요 부분요. 그래서 나중에 별도의 여기는 나중에 배웁니다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냥 교부자 포기하고 수령자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매매 계약을 할 때도 매매 계약을 한 1,000만 원 줬어요. 계약금으로. 근데 계약을 안 하고 싶다? 그럼 그걸 포기하면 돼요. 교부자가. 그리고 반대로 그 1,000만 원을 받은 수령자가 있겠죠. 그 수령자는 배액 2,000만 원을 상환시키고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계약금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계약금은 자, 증약금의 성질, 해약금의 성질, 위약금, 위약벌입니다. 자, 요건 두 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금이라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돼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계약금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다음 걸 한번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는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란 말 보이잖아요. 이 계약 명의신탁 그러는데요. 이 계약 명의신탁도 특별법 중에 한 내용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정말 이걸 뭐라 할까요? 너무 잘 나와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계약 명의라고 그래요. 요 계약의 명의를 신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건 잠깐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이 있어요. 갑이. 근데 갑이라는 사람보다는 요걸 병이로 할까요? 자, 이분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요걸 갑이라는 사람이 정말 매매를 해요. 자, 이 갑을 병의 소유권을 산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 매도인이고, 이게 매수인이죠. 얘가 매도인이고,
그럼 원래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 부동산 등기, 요 등기가 당연히 매수자인 요 갑의 등기로 넘어와야 되죠. 이렇게. 그럼 등기가 넘어오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도 그렇고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요 갑이 실제는 매매가 된 거죠. 요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됐어요. 매매가 됐지만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할 거냐? 그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해요? 여기 을. 자, 갑하고 갑하고 요 을이 무슨 계약을 체결하냐면, 야, 내가 병한테 집을 하나 사갖고 오는데 당신 명의로 등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 명의, 등기부상의 명의를 신탁한다. 신탁한다. 결국 뭐냐면 요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가요? 예, 맞아요. 을 명의로 등기를 해 놓겠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 앞에는 부동산 등기가 없으니까 중과세나 어떤 종부세 같은 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종의 세금 포탈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이 명의신탁이라 그래요. 명의신탁. 그럼 우리가 명의신탁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국가가.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약칭해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그 명의신탁에 의해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걸 무효화 처리해 버립니다. 요거 등기가 무효다. 그럼 이게 무효가 되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예,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명의신탁이에요. 자, 그럼 명의신탁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요거예요. 계약, 명의신탁. 명의신탁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름을 부탁한다. 이름 부탁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인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의 체결할 때, 자, 매수인 등의 명의를, 자, 돈을 내는 사람의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이 타인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말한다. 그러면 아까 아까 병이라는 사람이죠. 병이 부동산을 갑하고 매매했다. 그리고 을 앞으로 한다. 요게 이름을 맡긴다 그래서 신탁자 이렇게 부르고 얘를 수탁자라 그래. 수탁. 그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등기가 넘어오겠죠. 예, 그래도 얘는 뭘로 간다? 예, 뭐로 한다? 예, 무효다. 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이 등기는 전부 다 뭘로 취급을 해요? 무효 등기예요. 요것들을 나중에 가면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실법 그럽니다만 요건 강행규정에 위반이 돼요. 강행규정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죠. 이 계약 명의신탁은 반드시 한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자, 그럼 명의신탁, 명의를 위탁한다, 신탁한다, 무효.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의해보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계약금.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금.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명의신탁.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두 가지. 하나가 하나가 우리가 명의신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던 거 계약금. 이 계약금하고 명의신탁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이 두 가지를 정리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 해제 부분이 있죠. 계약해제. 이 계약해제도 작년이죠. 그러니까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반드시 배정이 됐고 30회, 29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요 해제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먼저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